네, 이강민의 잡지사 특별기획 김형준의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CBS의 밀리터리 킴 김형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드론 편이 나가고 나서 뭐랄까요? 진또배기 밀떡분들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요? 이 기자는 찐이다. 덕력이 느껴진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혹시 떡볶이 드실 때도 밀떡파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쌀떡 취급 안 하고. 쌀떡도 먹긴 먹는데 밀떡이 저 취향에 맞는 것 나는 같습니다. 밀리터리 덕후기 때문에 밀떡을 먹는다. 역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어떤 밀리터리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그 전에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 혹시 탑건 보셨나요? 영화 탑건 봤죠? 1편, 2편 다. 1편도 다시 보기로 봤어요. 네, 다 봤죠. 그러면 문제, 네. 탑건이 어느 군이 나오는 영화일까요? 어느 군이 나오냐? 예,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떤 군이 나올까요? 파일럿 얘기니까 공군. 땡,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예, 해군인가요? 해군이 나옵니다. 1편, 2편 다 해군이고요. 주인공 톰 크루즈도 해군 조종사예요. 그렇군요. 예, 탑건 당장 2편 오프닝에도 네. 되게 큰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항공모함이고요. 해군에도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실력은 더 좋다고 하고요. 실력이 더 좋다? 네. 그냥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네. 비행기가 어떻게 내리지도 않고 다니느냐 네. 물으실 텐데 네.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기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항공모함이 되겠고요. 항공모함. 네. 현대해전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그렇죠. 현대해전의 제왕 항공모함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아까 실력이 더 좋다는 게 그러니까 공군보다 해군 파일럿들의 실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이착함 실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실력이 좋습니까? 네. 땅에서 네. 오르내리면 이착륙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바다에서 하는 거는 함정에다 한다고 해서 이착함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원래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하는 게 네. 땅에서 이착륙하는 것보다 원래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네. 일단 바다가 굉장히 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치기도 하고 배는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는데 특히 이함보다는 네. 착함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리는 게 어렵다. 맞아요. 네. 착함을 하려면은 지상처럼 천천히 속도를 줄이려면은 항공모함 비행갑판의 길이가 부족해요. 그렇죠. 배를 무한정 막 활주로처럼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활주로를 길게 이렇게 쭉 랜딩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배도 엄청 길어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해군 함재기 같은 경우엔 네. 함재기 아래쪽에 어레스팅 후크라고 부르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리고 네. 항공모함 비행갑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활주로에다가 네. 와이어를 펴놓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 조종사는 이 고리 위치를 대강 짐작을 하면서 네. 항공모함 갑판으로 착함을 해서 네. 와이어에다가 이 고리를 걸어야 됩니다. 와이어에 고리를 걸면? 네. 심지어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보는 전투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요? 네. 되게 어렵겠네, 진짜. 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통제된 추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제된 추락.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고리를 걸면은 고리가 잡아당겨서 네, 마치 공포물에 속도를- 귀신이 발목 잡듯이 네, 이렇게 잡아당겨서 속도를 확 줄여주는 거죠. 네. 당연히 기체에도 조종사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럼 제때 못 걸면은 그대로 추락이에요? 예, 그런 일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진짜? 그런 일도 실제로 많았었고 와. 요즘은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네.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속도를 많이 안 줄입니다. 어... 거의 최고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속도가 빠른 상태로 착함을 하는데 네. 이유가 뭐냐? 네. 못 걸면은 다시 그대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못 걸면 다시 이렇게 휘 네. 자연스럽게. 활주로는 네. 그냥 내리면은 이제 쭉 활주로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잘못하면 이제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다시 날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항모에서 착륙을 못해서 빠졌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네요.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다. 네, 아주 많았습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네, 그래서 해군 조종사들이 실력이 더 좋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짓거리를 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 해야 되고 네. 또 바다에는 또 안개도 끼고 별의별 이유로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음.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해군 조종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사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거를 미리 연습을 하려고 미국 오대호에서 연습을 했다고?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네. 미국이 일본이랑 태평양에서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항공모함 조종사들이 진짜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렇죠. 주로 해군 항공모함 위주로 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조종사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객선을 하나 개조해서 네. 울버린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 북미 대륙에 있는 오대호 호수에다 띄워서 그나마 잔잔하죠. 그렇죠. 거기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십 대씩 문자 그대로 함재기가 물에 많이 빠뜨려 먹었습니다. 착륙 못해서 착함 못해서 착함 못해서 많이 빠뜨려 먹었어요. 네.
이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예, 예. 수직 이착륙기라는 것도 나왔거든요. 수직으로. 네. 아. 말 그대로 헬리콥터처럼 아하. 수직으로 떴다 수직으로 내렸다 할 수 있는 아, 건데 이게 됩니까? 네, 됩니다. 어. 예, 기술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예, 근데 실제로는 네. 보통 운영할 때는 네. 뜰 때는 이렇게 쭉 활주해서 가고요. 아. 뜰 때는 쭉 활주해서 가고 네. 내릴 때는 보통 수직으로 내립니다. 아, 내릴 때는 수직으로 하고. 예, 그게 왜냐면 아. 수직으로 올라가려면은 네. 연료나 무장을 많이 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군요. 예, 상식적으로 수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네.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힘이 네. 더 들기 때문에 아. 연료나 무장 탑재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수직으로 착함하는 거는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네. 야, 해군 파일럿의 실력은 이렇게나 대단한 거였습니다. 네. 자, 우리 밀리터리킴 김형준 기자가 또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평생 저 같은 사람은 구경도 하기 힘든 항공모함을 지금까지 4번이나 타봤다고요? 네.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4번 타봤고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5번이 되어 있을 아, 겁니다. 또 타요? 네. 무슨 여객선 타듯이 타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정이 돼 있다가 아니라 네. 지금 아마 지금 분들이 들으신 시점에서는 아마 탔을 것이다. 네, 아마 탔을 겁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많이 탔어요? 항공모함을? 아무래도 이게 항공모함이 네. 국가 전략자산이다 보니까 네. 취재를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자들한테. 어. 네, 근데 기자라고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국방부 출입 기자들 정도가 이제 타볼 수 있는 네. 예,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 갈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죠. 네. 예, 또 운도 좋았고요. 언제 타본 거예요? 일단 처음 타본 거는 네. 2021년 8월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전에 어. 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항공모함이 전 세계를 돌면서 네. 순항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동해 쪽에 왔어요. 네. 예, 이때 근데 문제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 부산에 입항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어. 그 대신에 네. 기자들이 헬기를 타고 그 항공모함에 직접 내렸는데 네.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더 좋은데요? 그러게요. 헬기도 타보고. 헬기도 타보고 그다음에 전투기가 이함하는 거를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네네. 그 영상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아, 영상이 있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퀸 엘리자베스. 아. F-35 브라보입니다. 영국 항공모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날아서 이렇게 이함을 합니다. 저걸 지금 코앞에서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지 적셨겠는데. 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멋있었겠는데요. 어우, 예. 바람이 확 세게 불면서 네. 모자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네. 요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가봤어요? 또 그리고 언제 타봤어요? 작년 7월에 음. 이제 하와이에서 열리는 네. 태평양 국가들의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라는 훈련이 있거든요. 아, 네. 2년마다 열리는데 네. 거기 우리 해군이 참가한다고 해서 저도 취재를 갔었습니다. 네, 그때. 네. 그때 우리나라 해군 마라도함 옆에 음. 미 해군의 니미츠급 그러니까 뭐 비유가 실감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네. 배수량 10만 톤급의 아.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니미츠급이라고 하는 게 제일 뭐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걸 타셨군요. 네, 그걸 예. 탔었는데 네. 참고로 이 항공모함이 탑건 2의 오프닝 장면에 나옵니다. 네, 바로 그 함입니다. 예. 네.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도 보셨나요? 톰 크루즈는 못 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미 해군에서 한국 기자단을 특별히 초청해서 거의 제가 반나절을 그 항모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밥도 먹었었는데 밥도 줘요? 예,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밥 사진이 있나요? 오, 링컨함 사관 식당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해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육군에서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장교와 부사관의 식당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는 그 사관 식당에 초대돼서 아무래도 손님이었으니까. 와, 그래서 항모 안에 있는 식당이라는 건데 저 뭡니까 메뉴 구성 좀 소개해 주시죠. 메뉴 구성이요. 예, 제가 관심 있는 건 저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가지고 생선 튀김도 있었었고 예, 콩도 예. 있었고 보시다시피 당근이랑 감자 튀김이랑 해서 예.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어땠나요?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다만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리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푸짐했어요. 사진을 미처 못 찍었는데 네. 햄버거도 만들어줍니다. 햄버거도 주고. 네네. 근데 약간 인테리어는 우리 기사 식당 느낌 좀 나는데.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좀 양도 좀 더 많고 풍성하고. 예,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거, 뭐 과자나 과일 같은 것도 그냥 아무나 집어갈 수 있게.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입에 맞았다. 네, 저는 입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S6함도 타보셨다고요? 네, 이거는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강습 상륙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이건 원래는 해병대가 상륙하는 걸 네. 헬기를 띄워서 도와주려고 있는 배입니다. 아, 상륙을 도와주는. 네. 이것도 항모로 치나요? 예, 요즘에는 항모로 칩니다.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운용 개념이 살짝 바뀌면서 네. 배는 그대로인데 네. 탑재되는 항공기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이 친구도 조그만 항공모함으로 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네. 경항공모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네. 근데 이게 항공모함이다. 작다는 게 미국 기준으로 작다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만 가지려고 해도 국책 사업입니다. S6함 하나 보유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다. 맞아요. 와. 당장 우리 해군에서 추진하던 경항공모함 사업이 네. S6 합니다. 미국 한정 경항공모함이다. 네, 미국 한정 경항공모함. 네. 세 번째 탄 거고 네 번째 탄 건 언제였어요? 네 번째 탄 거는 작년 9월에 네. 부산에 에이브러임 링컨함하고 비슷한 급의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함이 왔을 때 레이건함. 그때 또 타봤습니다. 네, 급은 비슷하고요. 한 네 번쯤 타면 이제 좀 적응되나요? 예, 적응은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비슷하긴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항모 승선을 앞두고 있다. 네. 좀 더 그 탔을 때의 경험을 좀 생생하게 듣고 싶은데 진짜 네. 그 항공모함이라는 데를 뭐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다 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타보면 어떻습니까? 타보면요. 네. 일단 큽니다. 얼마나 진짜 큽니까? 예. 그 마라도함의 그 아까 제가 네. 항공모함 옆에 우리 해군 마라도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라도함도 커요. 근데 문제는 항공모함은 더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제가 숫자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네. 배의 크기를 셀 때는 배수량이라는 말로 씁니다. 배수량. 예, 배수량이 뭐냐면 배가 물속에 들어가서 네. 물을 밀어내는 양을 배수량이라고 부르는데 네. 배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밀어내는 양을 경하 배수량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나라 마라도함이 경하 배수량 14,500톤입니다. 14,500. 예. 그러면 링컨함은 배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또 큰 차이가 나니까 말하는 걸 텐데 한 5만? 틀렸습니다. 얼마죠? 10만 톤이요. 10만? 그럼 몇 배요 이게? 한 7배쯤 되죠. 마라도함도 큰 건데 네. 그거의 한 7배 정도다 생각하면 된다. 네. 야, 항모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습상륙함 또는 경항공모함 S6함도 네. 그것도 4만 톤이에요. 야, 만만치 않네요. 예. 안에 미국에서는 그냥 열 몇 대씩 있는 경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네요. 네. 식당 말고 또 안에 뭐 있습니까? 부대 시설 뭐 있나요? 그 항공모함 그러니까 니미츠급 항공모함 링컨함 안에 5천 명이 살거든요. 5천 명이 살아요? 네. 진짜 도시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하나의 도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네. 뭐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 수영장에 네. 뭐 극장, 은행, 뭐 방송국, 뭐 기타 등등등. 방송국도 있어요? 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함내 극장도 방송할 있고? 때. 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 교내 방송국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구조도 무지하게 복잡해가지고 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행길이면 네. 헤매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항공모함에 처음 발령받은 수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달 정도는 거의 그냥 길 헤매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 무지막지하게 큰 배를 굴리려다 보니까 일반 연료로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원자로를 아래다 탑주해서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예. 핵이잖아요, 핵. 맞습니다. 예. 핵 연료. 네. 그래서 핵추진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거나 원자력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끔가다 핵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잘못하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받곤 맞아요. 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항공모함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 정확한 표현이다. 네, 핵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30년짜리 배터리네요, 배터리.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배 자체로 치면은 물론 사람이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도 계속 바뀌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정비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납고. 네. 이제 뭐 비행기의 정비소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인데 경납고 사이즈도 어마어마하다고. 네. 들어갈 때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사진으로 또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저게 경납고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박람회장 같은데요. 네. 네. 저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 사진에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만국기는 왜 걸려 있는 거예요? 만국기는 저때 이제 다국적 연합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해군식으로 그런데 국기 나라 국기가 아니네요. 네, 나라 국기가 아니고요. 해군식으로 이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깃발을 걸어가지고 일정한 메시지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뭐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납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경납고 크기가 웬만한 건물 1층보다 더 크고요. 예.
뭐 정비하고 있는 함재기도 있고 헬기도 네. 있고 그리고 또 비행갑판에 또 함재기들이 엄청 늘어서 있어요. 당연히 경납고보다 더 많은데 네. 예,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사실은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네. 예, 훨씬 더 크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냥 전투기가 일단 수십 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적의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기. 야.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떠서 멀리서부터 적의 항적을 보여주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등등 온갖 게 다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항공모함이랑 항공전력들이 네. 작정하고 어느 나라로 간다면은 네. 사실 쑥대밭이 되는 살 건 떨리죠. 예, 시간 문제입니다. 야, 그런데 미국에 네. 이런 항모가 10척쯤 있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항공모함까지 합치면 네. 더 많습니다. 야, 근데 이걸 소개해 주는데 김영준 기자 표정이 무슨 놀이동산 다녀온 아이 표정처럼 네,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항모를 이렇게 호위해 주는 주변에 또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 항모는 이 함재기를 제외하면은 자체적으로 공격이나 방어 능력이 없어요. 항모는 무조건 전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배거든요. 네. 그래서 호위 함대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혼자서는 안 다닌다. 절대 혼자서 안 다닙니다. 뭐 그때그때 구성은 달라요. 네. 뭐 구축함도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잠수함도 있고요. 네. 뭐 물자 보급해주는 군수 지원함도 있고요. 뭐 필요한 걸 뭐 보내주기도 하고 어모도 해주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네. 그냥 그 나라는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그만한 함대까지 같이 굴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군사력이 항모에 있다. 걸맞는 함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국가다. 원래 군사력은 경제력과 정비례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항모가 네. 우리나라에는 상시 주둔을 안 하고요. 일본 도쿄 근처에 요코스카 군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뭐 취재차? 취재차는 아니고요. 휴가 때 가봤습니다. 휴가 때 일본을 갔는데 항모를 보러 갔다. 저 같은 사람은 항모는 돈 없었지만 부리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데 항모를 보러. 네. 이게 일본 네. 미 해군의 7함대가 네. 해상자위대 기지랑 같이 쓰는 군항이에요. 제가 2019년에 갔었고요. 네. 이거 그냥 궁금해서 놀러 가봤는데 네. 여기에 군항 기지를 네. 돈 내면은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유람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네. 아무나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그 적들이 이거를 보든지 말든지 네.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미국이 이긴다. 아, 진짜? 네. 농반 진반으로? 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예. 요즘에 뭐 중국 해군이 네. 뭐 항공모함을 3-4척을 만들고 함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미국 해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게임이 안 정설입니다. 된다. 예. 여기다가 더해서 일본도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제가 2019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요코스카 군항에 갔을 당시에 네. 이 배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항공모함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즈모함이라고 하는 배인데 네네. 지금 시청자들은 보시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촬영한 겁니다. 예, 이즈모함이 원래는 항모가 아니었는데. 네, 원래는 헬리콥터 항모라고 불렀었어요. 아, 예. 예,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 상륙을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네. 건조할 당시부터 너네 이거 개조해서 항공모함 만들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혹을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뭐 요구사항 같은 게 항공모함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뭐 맞춰야 되는 어떤 규격이나 뭐 조건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지금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그림 그렸군요. 네, 일본은 이 항공모함을 2척을 보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지금도 포함해서. 항모가 원래 없었나요, 일본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보유하려고 개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듣기로는 이제 북한이 뭐 한반도 근처에 항공모함이 뜨는 걸 굉장히 경계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실제 뭐 전쟁으로 벌어질 확률이 희박한데도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이 해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군. 예. 옛날 혹시 흑선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선 사건? 예. 어허. 일본이 미국 배에 안 좋은 추억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1853년에 네. 미 해군의 페리 제독이 네. 증기선을 몰고 와서 일본에 와서 네. 개항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몰고 온 배가 검정색이었어서 흑선이라고 불러요. 일본어로 쿠로후네 이렇게 부르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배들은 네. 죄다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거나 혹은 돛을 달아서 바람 방향을 보고 가야 되거나 그렇죠. 돛을 조절하거나 그런 배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페리 제독이 끌고 온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돛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석탄을 떼서 그 힘으로 갈 수 있는 증기. 네, 증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배였고 여기에 대포까지 엄청 달려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슨 배냐 하고 엄청 겁을 먹었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민간에서 이게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괴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보였겠네요, 진짜. 요즘 말로 컬처 쇼크였던 거죠.
이 충격이 네.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집니다. 아, 메이지 유신으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저때 받았던 충격을 우리한테도 나중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운요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아, 참. 안 좋은 거 배워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네. 일단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해군의 캐치프레이 중에 하나가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즉 해군력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네. 특히 흑선 사건 때 일본 사람들이 충격받은 이유도 이런 이제 증기로 가는 최첨단 배고 이 배를 통해서 일본은 또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섬나라니까 사방이 바다인데 어디서 이런 배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었거든요.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커다란 대포를 단 커다란 전함이 국력을 상징하는 대세가 됐습니다. 네. 전함이란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크기의 대포를 여러 문 장착하고 그 대포 다른 전함이 대포를 달고 이 전함에 그걸 쏘면은 그것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크기와 방어력을 갖춘 배를 전함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하와이에 있는데 박물관이 돼서 지금은 저렇게 하와이에 떠 있고 하와이 진주만에 떠 있고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PTSD를 줬던 건 거북선 정도였는데 저런 전함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쇼크를 줬다. 아, 저게 1차 대전 이후에 저런 전함이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이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이른바 이제 함대 결전 사상이었어요. 저런 대포를 가진 전함들이 출몰을 해서 전함끼리 결전을 통해서 승부가 한 판에 결정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었는데 근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나왔죠. 뭐 정확히 말하면 1차 대전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비행기가 군사용으로 활용된 건 1차 세계대전이 처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배에서 이착함시키는 기술이 나왔어요. 아,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래서 일본도 항공모함이 있었고 미국도 항공모함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붙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포를 쏴도 포 사거리가 길어봤자 사실 몇십 킬로미터.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걸 항속거리라고 하는데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범위가 엄청 넓어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비행기가 멀리서 날아오면요, 혹은 뭐 배가 멀리서 날아오든 어떻게 되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은 이걸 배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레이더 탐지 범위를 나타낸 저 그래픽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아무리 수상하면서 아무리 잘 봐도 저런 탐지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배가 볼 수 있는 건 저 살구색으로 칠해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비행기가 얼쩡얼쩡거리고 있으면 못 배도 본다. 그렇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비행기를 띄워서 높이 멀리서 봐야 된다. 이게 항공모함의 진짜 이점입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확 커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투가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1942년에 북태평양에 일본에서 하와이 가는 길에 있는 미드웨이 환초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일본 함대의 지휘관이 나고모 주이치 제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재기에 달려있던 대함 무장을 그러니까 배를 공격하는 뭐 어뢰라든지 이런 무장을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게임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일이 떼고 바꾸고 이게 해야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두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이 정보 판단을 잘못해서 멀리 하와이에 있는 줄 알았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처에 있었군요. 사실은 근처에 있었던 건데 일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떠나니까 나고부 제독이 당황을 하다가 이거를 다시 대함 무장으로 또 바꾸라고 시킵니다. 군함 공격용을 지상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군함용으로 바꿔라. 시간 또 걸리겠네요. 시간이 또 걸리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 경납고나 비행갑판에 각종 폭탄들이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이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나서 일본 해군 항공모함에 급강한 폭격을 가했거든요. 그때 여기에 쌓여 있었던 이 경납고랑 비행갑판에 쌓여 있었던 폭탄들이 유폭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완전 박살 났겠는데. 이 전투에서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4척을 잃었습니다. 항모 4척이 한 번에 날아가요? 네, 4척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럼 그 뒤로 항모가 없다가 일본이 최근에서야 다시
아니요, 항모는 있었지만 유의미하게 어떤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뒤로 이제 전투가 계속되기는 했었지만 이미 이 전투에서 대세는 넘어갔다라고 보통 평가가 되죠. 후세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항공모함하면 마치 전쟁에서 치트키처럼 무적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름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린답니다.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돈이 있어요. 엄청 들긴 들겠죠.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별게 아니라 일단 사람이 많이 타요. 사람이 아까 5,000명 탄다고 그랬잖아요. 네. 큰 거는. 네.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배 자체에 들어가는 돈도 비싸지만 비행기 값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비행기 자체 가격도 문제지만 더 비싼 거는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돈도 많이 들고 양성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력자 중에 실력자를 쓰니까. 그렇죠. 사실 돈보다 시간이 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군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보다 더 실력이 좋다고. 그래서 해군 조종사들이 공군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해요. 니네가 바다에서 해봤냐 이거. 너네 바다에서 비행기 내려본 적 없지. 이런 식으로 놀리고 막 그래요. 차로 치면 니네가 이제 오프로드 달려봤냐.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정예라고 그러는데 정예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양성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된 면도 있긴 있는데 아까 제가 2차 세계대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땐 미사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최초의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V1, V2 미사일이 2차 세계대전 언저리 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미사일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지금 대표적인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중국 해군이 아무리 해도 아직 미국 해군의 게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라고 하는 건데 그래픽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 해군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정면으로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깔았는데 이 미사일 중에 항공모함을 노릴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유도되는 ASBM이라고 부르는 중국말로는 이제 둥펑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사일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움직이는 배에다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공모함 타격용. 실제로 배를 격침시켜 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항모가 침몰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5,000명이 타고 있다. 그렇죠. 피해가 무시무시하니까 인력 플러스 돈. 처음부터 그 근처에 가기 싫은 거예요. 물론 미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100% 명중이 아닌 만큼 요격도 100%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아주 불안하겠네요. 미국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내가 해군력으로 이제 맞대결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얼쩡거리지 못하게 미사일을 배치한다.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가는 미사일들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괌에 있는 산타리타 해군기지나 앤더슨 공군기지 우리나라에 오는 전략 폭격기들이 괌에서 오곤 하거든요. 그 전투기들이 발진하는 데가 바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입니다. 거기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괌까지 갈 수 있다. 미사일이 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미중 사이에 다행히 무력 충돌이 없었지만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미국 본토를 태평양 넘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괌, 도쿄 이런 데부터 치겠죠. 그렇겠죠. 아까 말한 A2AD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섬과 섬을 잇는다고 해서 도련선이라는 말로도 불러요. 뭐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도련선. 섬 도자, 이딸 연자 해서 도련선입니다. 제1 도련선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해, 대만, 오키나와 이렇게 1 도련선이고요. 이 도련선은 일본 본토, 괌,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어서 중국이 이 안에서는 제해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중국 입장인 거죠. 중국 입장이죠. 그렇죠. 미국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물론 미국은 여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미국은 이거를 자기네 패권의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략 경쟁이 한창이죠. 그럼 미국은 저 도련선 안으로 지금 넘어다니나요? 넘어다닙니다. 항상 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이런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패권 경쟁에도 항모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 낭비가 자칫 될 수도 있고 파일럿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이렇게 다들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복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원래 아까 흑선 사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해군력은 그 나라의 국력, 경제력, 군사력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천에 이만한 항공모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보냈냐고 처음부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왜 거냐? 왔냐? 어디 거냐? 그렇죠. 미국이 보냈다 하면은 미국 진짜 대단한 나라다. 저도 오늘 미국 대단한 애란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보통 부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항공모함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장사에 도움이 돼서? 예. 5,000명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배에 정박하면은 5,000명이 내려서 뭐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인생 내 컷도 찍고 인생 내 컷.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항모 특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또 여기서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또 그만한 배가 있다는 건 그 배를 호위할 수 있는 함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함대가 있으면 무슨 말이 되느냐. 유사시에 우리가 원하면 그만큼의 전력을 해외 나라들에 투사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다른 나라를 그만큼의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항모 한 척이 그걸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냉전이 끝난 뒤로.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고 신냉전의 시대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아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다루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평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전력을 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비행장이라는 게 원하는 위치에 늘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모 한 대가 떠 있으면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바다 위에 움직이는 비행장이 되는 거죠. 공중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앞으로 김영준 기자가 보기에 항공모함의 어떤 미래 또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항모가 단점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모가 저는 없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는 있겠죠. 특히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고 지구의 4분의 3은 바다니까 바다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운용 개념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드론을 소개해드렸었죠. 아, 그렇죠. 요즘 각광만 듣고 있는 개념이 드론 항모입니다. 아, 드론 항모. 네. 드론을 보내는 항모. 네. 땅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이 있으면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드론도 있겠죠. 이걸 배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항모도 더 작아져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투기도 띄우는데 더 작은 드론을 날릴 수 있으니까 항모도 더 작아져도 돼요. 실제로 미 해군에 지금 실전 배치된 무인 헬기가 있습니다. 파이어 스카우트라고 하는 무인 헬기인데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 림팩에 가가지고 직접 봤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의도하고 미국이 공개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경납고 지나가다 그냥 봤어요. 이제 대회비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는 끝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튀르키의 크즐레마 같은 그 드론도 처음부터 항모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작은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면 항모가 더 작아져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마라도함, 독도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들인데 사실 항모가 아니에요. 이건 쉬운 말로는 헬기 항모라고 부르고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서 혹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해병대가 상륙하는 걸 항공 전력을 통해서 도와주는 강습 상륙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유인기보다 더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배가 작아져도 돼요. 그만한 배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도함도 항모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개발하기에 따라서는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도 사람이 없고 앞으로 더 없을 거다. 초저출생 시대인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보다 이 드론을 더 중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주장에도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무인기가 유인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아직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항모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느냐에는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톰 크루즈 키워야 된다. 우리도 그럼 따로 개발 중인가요? 지금 항모? 우리는 지금 항모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다만 지금 항모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떤 전투기를 실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냥 연구 설계 단계다. 이 정도. 항모가 아마 완성돼도 아마 2030에서 40년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항모 얘기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뭐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항모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잠수함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척점인가요? 친구 아닌가요?
친구이기도 한데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공모함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고 해군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잠수함도 타보셨나요? 잠수함 못 타봤습니다. 네. 아니 못 타본 게 사실 대부분 정상인데. 그렇죠. 예, 하도 많이 타봐가지고. 근데 사실 둘 다 예. 타당성이 있어요. 잠수함도 필요하고 네.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둘 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근데 꼭 우리나라에서는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 항공모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국가 단위에서 중요한 사업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들어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나름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모함 편과 다음 시간 잠수함 편까지 같이 들어보시면 좀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 네, 김형준의 밀리터리 지금까지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